아니 저 얘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인들은 IQ가 높다던데 그게 교육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이었어? 한국인은 도대체 무슨 DNA를 가졌길래 부러워 죽겠다 정말. 세계적인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실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은 타 국가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들 사이에서 단연빛을 발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인데요. 한국을 아직 잘 모르는 서양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을 후진국으로 알다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자란 조카의 마법 같은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30살 아야노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 달에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한국살이를 시작할 생각에 벌써 설레고 들뜨는 마음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주했던 적은 있지만 미국으로 취업하고 떠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항상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미국 회사에 과감하게 사표를 냈어요. 그 후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와서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죠. 한국 회사는 워낙 엘리트들도 많고 이미 국내 한국인들로도 인재가 차고 넘쳐서 저도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어요. 밤도 며칠을 새우며 공부와 취업 준비를 같이 했죠.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 왜 한국에 취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잘 다니던 미국의 좋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왜 한국에 가려고 하냐고 물었죠. 그렇지만 이건 다들 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서 단 며칠이라도 머물러 보면 한국의 진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저도 사실 원래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아는 건 없었죠. 그래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촌 언니가 결혼 후 한국에 가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경악하며 뜯어 말렸습니다. 형부의 직장 문제로 간다고 했는데 형부랑도 싸울 뻔했어요. 형부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언니에게는 2살짜리 아기도 있었습니다. 후진국인 한국에 가서 어떻게 아기를 키울 거냐고 걱정했어요. 우리아 국가들을 보면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영어도 안 통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언니는 그렇다고 가족이 떨어져 살 수는 없다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언니를 다시 본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어 일하고 있던 3년 후였어요. 직장 문제로 저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언니네 가족이 3년 만에 일본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언니도 보고 6살이 된 조카도 보고 싶어서 저도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언니와 조카와도 인사하고 즐겁게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일부러 한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언니에게 한국에서 이만 돌아오라고 설득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명절 첫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2층에서 자고 일어나 아침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온 순간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층 거실에서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조카가 부모님과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바로 이번에 새로 구입한 최신형 텔레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텔레비전이었어요. 그 이유는 텔레비전의 기능들을 부모님께서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텔레비전이 너무 낡아서 제가 새로 구입해놨는데 정작 부모님은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기능만 보면 유튜브도 연결되고 음성인식이 가능해 원하는 채널을 음성으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처럼 나이가 있는 연령층에게는 그저 사용하기 어려운 기능들이었죠. 그래서 낡아빠진 옛날 텔레비전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었어요. 사실상 새로 산 텔레비전보다 옛날 텔레비전을 아직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조카가 그 작은 손으로 유튜브 검색은 물론 보고 싶은 영상들을 검색해가며 이리저리 원하는 채널을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신기하다는 듯 조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카가 유튜브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채널을 찾아 틀어주자 잘한다고 박수까지 쳤어요.
조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좋아하고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 말이죠. 심지어 조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구독까지 눌러놨더라고요. 쉽게 찾아서 보라고요. 이제 겨우 6살짜리가 이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가 일어나 밖으로 나와서 조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보고 놀라 달려가서 조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깨만 한번 으쓱하고는 말더라고요. 언니에게 놀랍지도 않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한 대로 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은 대부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들이 다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심지어 조카보다 어린아이들도 다 저 정도 기능은 다룰 줄 안다고요. 저는 놀라서 어떻게 한국이 집집마다 다 저런 스마트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제가 부모님 집에 저 텔레비전을 구입해 놓을 때도 저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부모님 세대만 거주하는 집에는 아무래도 구식 안테나 텔레비전이 아직도 보편적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집에는 유튜브 기능이 되는 최신형 스마트 텔레비전을 사드렸다는 것에 대해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한국에서는 유튜브와 연결되는 텔레비전은 기본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추가 요금도 붙지 않는 당연한 옵션이라고요. 한국의 텔레비전은 유튜브 말고도 구글과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조카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차라리 스마트폰보다 텔레비전으로 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눈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 텔레비전을 보더니 화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도 요즘 파는 것 중에서는 큰 편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는 한국의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2배는 더 화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해상도도 높고 눈 피로도도 낮춰주는 첨단 제조 기술로 만든다고요. 언니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언니의 가족은 부자나 재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었죠. 제가 한국에 가는 걸 말릴 때 언니가 형부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더 잘 벌 수 있어서 가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아이도 있으니 돈이 더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언니네 집에도 그런 첨단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집에 이런 텔레비전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후진국으로 알고 있던 저로서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제 반응을 보고 언니는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국은 당연히 일본이지만 객관적으로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웬만한 주요 국가들은 다 뛰어넘는 선진국이라고 했죠. 최첨단 기술과 심지어 인공지능 기능까지 갖춘 텔레비전과 가전제품들이 거의 모든 가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회사들은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서 제조하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어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정 내 보급률도 늘어나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기존 이미지는 깨진 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한국대학원 유학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는 또 조카였어요. 아침을 먼저 다 먹은 조카는 자기 아빠 즉 저의 형부에게 아빠 노트북을 갖고 놀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조카는 형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서핑으로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도 찾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는 저는 포크를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의 키보드 타자 속도가 저보다도 더 빨랐거든요. 각종 인터넷 검색이며 기능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인터넷이 끊기자 제어판 창을 열어서 더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를 찾아 연결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는 부모도 아닌데 흥분해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조카가 아무래도 컴퓨터 쪽 영재인 것 같다고요. 특수교육이라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언니와 형부는 밥 먹던 것도 멈추고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박수를 치면서 웃다가 눈물까지 맺혔고요. 형부는 저에게 말은 고맙지만 저건 영재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서 한국인처럼 된 것 같다고요. 한국에 가면 조카 또래 한국 아이들은 다 저 정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저에게 형부가 부가 설명을 더해 주었죠. 한국은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이고 인터넷 속도와 기능, 그리고 기술 향상 능력도 전 세계 1위라고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교육시키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한몫한다 고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그저 그런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인터넷 시장과 컴퓨터 업계 그리고 IT 분야의 패권을 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었습니다. 조카가 한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된 게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일본은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한국만 하지 못합니다. 뒤늦게 인터넷과 컴퓨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늦어요.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도 적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려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죠. 저도 컴퓨터를 좋아해 전공하고 싶었지만 대학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아주 먼 지역의 대학교를 진학해야만 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린아이들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친숙할 만큼 이미 보급률이 최고였던 거예요. 조카가 엄마에게 여기는 왜 인터넷이 이렇게 느리냐고 칭얼거리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형부는 한국에서 일하며 퇴근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고 좋아했어요. 인터넷이 빨라서 뭐든 빨리 작업할 수 있다고요.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한국대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한국어를 공부해 대학원 입학 지원을 했죠. 벼락치기였지만 나름 효과가 있었는지 한국대학원의 컴퓨터공학과 석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저희 삶과 생활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사촌 언니가 사는 아파트 옆동에 집을 얻어 생활하게 된 저는 오자마자 짐도 풀기 전에 대형 마트부터 달려갔어요. 일본에서 들은 그 스마트 텔레비전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트에 가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마트 한 층을 모두 텔레비전만 진열해 두고 팔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그 모든 텔레비전이 전부 다 한국 브랜드 회사들에서 만든 제품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만 해도 기본 5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다른 각자의 특징들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니 가격대도 아주 다양해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괜찮은 가격대지만 기능은 최신으로 모두 탑재한 스마트 텔레비전 한 대를 구입했어요. 배달을 시켰는데 집에 와서 설치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설치하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사용해본 한국의 스마트 텔레비전은 신세계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집 냉장고와 같은 브랜드로 샀더니 텔레비전으로 냉장고 조작도 할 수 있더라고요. 브랜드만 맞추면 다른 가전제품들도 얼마든지 가능했고요.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저는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위력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면 선진국이었지 절대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겪은지 100년도 지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성실하게 일하는 한국 국민들 덕분에 기술력과 국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하루하루 그저 즐거움이었어요. 대학원은 학사 과정보다 더 힘들다지만 저는 좋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퀄리티의 컴퓨터 교육 환경은 처음이었거든요.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도 모두 초고 사양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모든 기능들과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수업 시간이 그저 즐거웠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기는 조금 버겁기도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친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수업을 1시간씩 한다고 해요. 그러니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제가 따라가기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하루하루 재밌고 즐거웠어요. 게다가 한국은 통학도 어찌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학교에 다녔는데요. 한국의 지하철만큼 미래지향적인 지하철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일단 요금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환승까지 여러 번 가능해서 돈을 아끼는 데는 대중교통 이용이 정말 최고였어요. 게다가 버스와 지하철이 교차 환승되는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을 탄 탑승권으로 버스를 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하철과 버스가 정말 청결하고 깔끔했다는 겁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지하철이라니 이건 혁명이었어요. 이게 정말 미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요즘 환경 오염 문제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운동도 많잖아요. 그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이용이고요. 그런데 일본을 포함한 다수 유럽 국가는 지하철을 이용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비싼 요금 지저분한 환경은 돈을 더 써서라도 자가용을 이용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터넷도 빵빵 터지니까 괜히 체력 소모하며 운전하지 않아도 되니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방학 때 일본에 돌아가서 애를 많이 먹은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워낙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집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내리고 싶은 걸 표값이 아까워서 꾹 참았다니까요. 한여름인데도 에어컨은커녕 바람 한 점 없어. 텁텁한 공기에 인터넷이 안 돼서 그 더위를 온전히 견뎌야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학교 갈 때마다 유튜브로 영상 보며 가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도시 밖으로 나가면 인터넷이 무조건 먹통이었어요. 게다가 카페에 들어갔더니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안내판을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은 아주 느렸어요. 도시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 와이파이로 쓸 수 있는 한국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방학을 보내는 동안에도 한국이 내내 그리웠으니 한국을 떠나 미국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취업을 해냈다지만 저에게는 한국만 못했습니다. 회사 기술력이나 역량도 한국의 기술을 가진 한국 회사들보다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행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만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한국에서도 꼭 좋은 모습으로 한국 위상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국의 지하철과 인터넷 속도와 함께 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능력치와 지역 인프라는 외국인들에게 충격과도 같은 문화적 혁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후진국인 줄 알고 왔던 한국을 대부분 자신의 모국들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이 많이 알려져서 더욱더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나 몰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오늘도 아빠의 샤우팅. 저희 엄마 아빠 오늘도 싸우시네요. 우리 아빠의 중국 최고다 병과 엄마의 BTS 아리 때문이죠.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 여행을 하게 된 저희 엄마. 아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네덜란드의 작은 아파트 식탁에 앉아 중국인 어머니 하오루와 영국인 아버지 폴 사이를 오가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공기는 수년 동안 익숙해진 긴장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특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보이 밴드 방탄소년단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셨던 엄마는 몇 달 전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방문하는 방탄소년단 투어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고 저는 이 여행이 엄마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엄마가 방탄소년단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빠는 짜증을 내며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두 분의 의견 충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한국은 그다지 중요하거나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해하는지 보면서 아빠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빠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폴 평소 친절하던 엄마의 얼굴이 답답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한국인이 얼마나 재능 있고 영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죠. 아빠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가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시아의 진정한 강국은 중국이야. 한국은 중국의 꽁무니에 올라타고 있을 뿐이야. 그날 밤 엄마와 저는 방의 침대 가장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가까이 몸을 기대며 신나게 속삭이면서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녀가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빠한테 먼저 중국에 간다고 말씀드리고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의심하지 않으실 거야.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인 거 맞아요. 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엄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쥐며 안심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모르실 거야. 얘야. 설령 아빠가 알게 되더라도 세상에는 중국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번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여행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말해준 모든 것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궁궐, 트렌디한 패션거리, 그리고 물론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창이 공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저는 엄마로부터 한국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제가 실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이 중국보다 열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비행기가 드디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과 첨단 편의시설에 감탄하며 세련되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빠져들기 전에 우리는 중국에 잠시 들러야 했습니다. 아빠가 두 나라를 비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우회로를 고집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환승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광활하고 매혹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이 좁은 복도를 밀고 밀치며 지나가는 혼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공기는 탁하고 답답하게 느껴졌고 담배 연기와 음식물 부패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출구로 향하는 공항을 자신 있게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다려봐.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한국 공항 못지않게 아이 그보다 더 좋다고 들었어요. 중국 택시에 몸을 싣고 첫 번째 휴게소를 향해 출발하면서 깨끗하고 정돈된 서울의 거리를 그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한 끝에 드디어 중국 장쑤성 창저우 허우 고속도로에 지어진 초대형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과 넓은 주차장이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사방에 널려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바닥은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웠고 공기는 기름 냄새와 채취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쓰레기통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끔찍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역겨운 표정을 주고받았지만 아빠는 못 본 척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우리를 푸드코트로 이끌고 가서 기름기가 많아 보이는 만두 한 접시와 미지근한 수프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지저분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휴게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시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맛있고 간 만든 신선한 음식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들은? 저는 주변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엄마도 입맛을 잃은 듯 몇 입만 먹은 후 접시를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우리의 불편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프를 꿀꺽 삼키고 만두를 맛있게 씹으며 가끔 만족스러운 트림을 내뿜었습니다. 봤지? 그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중국 휴게소도 한국 휴게소만큼 맛있다고 했잖아. 저는 그에게 반박할 마음은 없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최고라면 나머지 지역은 어떨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게소를 나와 다시 택시에 오르자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한국의 거리가 다시 한번 그리워졌습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국가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길고 불쾌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중국 전역을 관광하는 버스를 탔고 휴게소도 몇 군데 더 방문했지만 각 휴게소는 지난번보다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난징 휴게소에 넘쳐나는 화장실부터 상하이 휴게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음식까지 가는 곳마다 위생불량 수준 이하의 편의시설,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중국에 대해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휴게소와 혼잡한 도시 말고도 중국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궁궐,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실망스러운 중국에서의 경험 이후에는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새로운 설렘과 기대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짝이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번 중국 여행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걸음에 봄 기운이 돌고 얼굴에 미소가 번진 채 부모님을 따라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나가 아침 고요의 땅에서 일생일대의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한국의 맑고 깨끗한 공기에 발을 내딛자 설렘과 기대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뒤로하고 이 매혹적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공항에서 차로 조금 떨어진 신탄진 휴게소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중국에서 방문했던 휴게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원은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와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은 흠집이 없고 공기는 신선하고 향기롭고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마주했던 혼란스럽고 비위생적인 휴게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와 저는 안도감과 설렘의 표정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한국 전통 음식부터 피자와 햄버거 같은 세계, 각국의 인기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푸드코트는 넓고 조명이 밝았으며 좌석이 넉넉하고 깨끗하게 관리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독특한 한국식 스낵과 간식들이었습니다. 작은 회오리 모양의 매콤하고 고소한 양념을 뿌린 소용돌이 감자칩이 있었습니다. 파탄금을 가득 채운 생선 모양의 페이스트리도 있었는데 황금빛 갈색 껍질이 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캐러멜과 다진 견과류를 뿌린 달콤하고 크리미한 푸딩도 작은 컵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조금씩 먹어보고 싶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고 만족스러운지 깜짝 놀랐어요. 월풀 감자칩은 바삭하고 중독성 있는 맛에 적당한 매운맛과 풍미가 더해졌어요. 생선 모양의 페이스트리는 부드럽고 쫄깃하고 달콤하고 견과류가 들어간 속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푸딩은 부드럽고 벨벳 같은 식감으로 더 먹고 싶을 정도로 진하고 풍성했습니다.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으면서 이 놀라운 간식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정성과 노력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음식과 휴게소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음식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탄진 휴게소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넓고 잘 관리된 화장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화장실에는 비데와 온열 시트가 내장된 최신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세면대도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났으며 동작 감지 수도꼭지와 비누와 종이 타월도 충분했습니다. 공기도 신선하고 깨끗했으며 중국 화장실을 괴롭히던 불쾌한 냄새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이 모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에 감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으며 이것이 한국의 평범한 휴게소 화장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하나에도 이 정도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국 전역에 있는 여러 휴게소를 더 방문했는데 각 휴게소는 이전 휴게소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망양 휴게소의 멋진 산 풍경부터 금강 휴게소의 맛있는 해산물 요리까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나라의 아름다움과 문화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휴게소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들이 저희를 환영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최대한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과 무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약간의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휴게소가 단순히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자국의 환대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중국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행 동안 중국 찬양을 잠시 멈추셨거든요. 엄마와 저희 계획이 성공한 거죠. 일정을 끝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동경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나라는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휴게소는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을 먹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K-팝, K-푸드로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하더니 이제 K-무비 세계인들을 미치게 하네요. 영화 파묘를 파헤치다 이직한 미국 영화평론가 제시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한국에, 그것도 이른 봄의 매력적인 해안도시 진해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 심슨이고 30살의 미국인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영화 관련 유명 잡지의 멋진 이름인 카이의 뒤 시네마에서 편집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국에 있는 집에서 최신 영화에 대한 기사와 리뷰를 작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3월 제 업무는 저를 새롭고 예상치 못한 곳, 즉 부산국제영화제 임시총회로 이끌었습니다. 부산이 어디인지도 지도에서 찾아봐야 했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시차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지러웠죠.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 더 어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헤드라인과 한국 팝밴드의 바이럴 영상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보였어요. 한국인은 성형수술과 연예인 문화에 집착한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짐을 챙기고 호텔로 가는 택시를 부르면서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해야겠다고 노력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고층 건물부터 잘 정비된 도로까지.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임시총회가 예정된 진해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수평선 위로 푸른 언덕이 펼쳐졌고 간간히 한국의 전통 정자나 사찰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기는 인근 바다의 짠맛이 살짝 느껴지며 제가 바다에 온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만개한 벚꽃나무가 길 양옆으로 눈이 닿는 데까지 늘어서서 연분 홍색과 흰색, 꽃잎으로 멋진 꽃천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어요. 친절한 눈빛을 가진 한국인 택시께서 제 놀라움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운이 좋으시네요. 관광지의 군항제 기간에 딱 맞춰 오셨네요.
지금이 이곳에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저는 이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봄꽃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왜 이 축제가 대단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꽃을 즐기며 미소 짓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영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회의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패널 토론과 네트워킹 오찬 사이에 그림 같은 진해의 거리를 거닐며 고풍스러운 카페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 시장의 풍경 유적지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전 세계에서 온 동료 영화 평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시내가 보이는 아늑한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신 아트하우스 영화와 신진 감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다가 대화는 한국 영화로 옮겨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평론가가 2월 말에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를 언급했습니다. 벌써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는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1,000만이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그럴 리가 없죠. 미국에서는 영화가 박스 오피스에서 1억 달러를 벌어들이면 히트작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1,000만 명이 영화 한 편을 보러 간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이 파묘 영화를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다른 평론가들에게 이 영화에 대해 물어봤지만 자세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는 일종의 역사 드라마였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는 훌륭했다고 하더군요. 비평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했습니다. 호평이 쏟아지는 리뷰를 스크롤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과대 광고가 아니라 이 영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파묘의 상영관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국 영화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관객들이 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또 어떤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머릿속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벚꽃과 영화 스크린 바다를 건너 문화를 연결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꿈꿨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미 그런 선입견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호기심과 감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저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심오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봄꽃 축제와 파묘라는 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작은 관심의 불꽃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으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파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동료 평론가들로부터 들었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중독성 있는 노래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영화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사는 도시의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국제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상영관을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팝콘 한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 뱃속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사기가 윙윙거리며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저는 푹 빠졌습니다. 푸르른 녹색 풍경과 정교하게 디자인된 역사적 세트가 어우러진 멋진 영상미가 돋보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예쁜 영상에 그치지 않고 모든 프레임의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레딧이 흐르고 조명이 켜지자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내면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파묘는 그 어떤 영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역사의 한 장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술성과 인간애를 담아냈어요. 극장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영화를 계속 되풀이해 보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용기, 스토리텔링의 아름다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주제 등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거의 영적인 차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파묘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한민족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의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더 강하고, 더 자비롭고 더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난 한국. 민족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한국 평론가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파묘를 보면서 저는 헤드라인과 고정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격차를 해소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 힘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파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리뷰와 분석을 읽으며 영화의 주제와 상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자막 없이 영화를 다시 보고 놓쳤을지도 모르는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 한국어를 조금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파묘는 서구 주류 미디어에서 간과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 제가 그 이야기를 알리고 옹호하고 싶다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론가로서 저는 항상 안목 있는 취향과 훌륭한 예술을 알아보는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묘는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한국 이야기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한국 영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잔인한 범죄 스릴러부터 홍상수 감독의 기발한 로맨틱 코미디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한국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볼 때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감탄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장르와 톤을 능수능란하게 혼합하여 유쾌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으로 배역에 녹아든 듯한 한국 배우들의 명연기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파묘는 저에게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영화이자 풍부하고 매혹적인 한국 영화의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계속해서 저를 안내해준 북극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가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세계와 시각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일깨워준 영화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한국 영화 DVD와 영화 포스터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묘는 저에게 단순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목적, 의식, 제 일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비평가로서 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파묘와 같은 영화, 즉 감동과 변화, 도전과 영감을 주는 영화에 대해 조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더 많은 관객에게 전달하는 문화관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벅찬 일이었지만 저를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 산업 전체 한 나라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파묘가 이러한 상상의 문을 제게 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슴에 불이 붙은 채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묘의 경험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화는 저를 사로잡은 한국 영화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갈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모든 한국 영화의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 올드보이, 부산행 등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수상했거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화 평론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들을 하나씩 모두 시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앱을 모두 설치하고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이틀까지 찾아냈죠. 매일 밤 퇴근 후 소파에 쓰러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시트콤이나 보는 대신 계속 늘어나는 목록에서 한국 영화를 신중하게 골라 새로운 모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영화는 한국 문화와 역사의 다른 측면으로 통하는 문과 같았고 한 나라의 희망과 꿈,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끊임없이 놀라고 도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영화 하녀는 마지막 프레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또는 한 젊은 여성의 실종을 통해
계급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라는 주제를 탐구한 느린 템포의 미스터리 영화 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새로 쓴 신랄한 사회, 풍자 영화 기생충도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유명한 영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보석 같은 영화들도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외로운 10대 소녀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잔잔한 성장담, 벌새의 집이나 위스키와 담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포기한 젊은 여성의 기발한 인디 코미디 마이크로 하비타트 같은 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 문화를 독특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 등 현대 한국인의 삶을 모자이크처럼 맞춰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잔인한 범죄 드라마부터 따뜻한 가족, 코미디, 마음을 사로잡는 공상과학, 서사시까지 다양한 장르와 톤을 다루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영화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정 주제와 모티프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현대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가족과 전통의 중요성,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20세기 군사독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역사의 상은 개인주의와 수능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와 수능 사이의 긴장감. 영화를 보면 볼수록 한국 영화는 단순한 오락의 원천이 아니라 한나라의 가장 깊은 희망과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반영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인으로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에 대한 저의 새로운 집착을 잡지사 동료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한국 영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지 않던 제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영화에 대한 제 생각과 통찰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편집회의는 한국 영화의 상징성이나 특정 라이징, 스타 배우의 커리어 궤적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에 열정을 가진 전 세계 영화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대화의 일부가 된 기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지식을 혼자만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한국 영화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리뷰뿐만 아니라 영화의 주제와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더 길고 심도 있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트라우마와 폭력의 유산과 씨름하며 집단적 악마를 쫓아내는 방법으로 공포와 복수 이야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썼어요. 스타일과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의 한국 영화 제작자들의 부상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K-팝에서 K-드라마, K-뷰티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썼죠. 놀랍게도 제 기사는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영화 애호가와 일반 시청자 모두가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독자들로부터 자국의 영화에 대한 사려 깊고 미묘한 묘사에 감사하다는 이메일도 몇 통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문화관 이해의 다리를 놓으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국 영화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서 저는 다음 단계의 탐험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번화한 거리와 안개가 자욱한 부산의 산을 방문하고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한국의 광경과 소리맛에 흠뻑 빠져보는 한국 여행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죠. 미국에서 직장도 있고 생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경력이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연결감과 공감이라는 더 큰 것을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늦은 밤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감동적인 한국 영화를 본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돈과 휴가를 모아서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고요. 관광객이 아니라 이야기와 의미, 진리를 찾는 순례자의 마음으로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자 가슴 한구석에서 설렘이 바다와 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여정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무시할 수 없는 소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저에게 단순한 도피처나 오락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은 우리를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와 낯선 것에 직면하게 하는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만의 영화적 오디세이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면서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